그날 저는 CCTV 화면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에서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낀 이른 새벽. 공원 벤치 앞에 검은 그림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 사람은 마치 누군가를 깨울까 두려운 듯 천천히 허리를 굽혀 벤치 위에 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다. 하얀 장미. 그리고 그는 꽃을 쓰다듬듯 손끝으로 가볍게 만진 뒤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 화면 속 그의 옆얼굴이 약간 드러났다. 나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다. 설마 아버지? 20년 동안 아버지의 길마다 누군가가 같은 곳에, 같은 벤치에, 같은 꽃을 두고 갔다. 우리 가족은 장난이라며 무시했고 나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오늘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은 내 모든 생각을 무너뜨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멈추었다. 마치 지금이라도 화면 속 남자가 현실로 걸어 나올 것 같아서. 그날 나는 깨달았다. 20년 동안 반복되던 그 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남자는 우리 가족과 너무도 깊게 얽힌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화면은 마지막으로 멈춰 있다. 새벽의 차디찬 공기 속 꽃 한 송이만이 남아 진실을 말해달라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딱 20년이 되는 해 처음으로 그 꽃의 존재를 다시 떠올렸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던 그날처럼 공기엔 아직 겨울을 밀어내지 못한 찬 기운이 남아있었고 집안은 왠지 모르게 더 조용했다. 아침상을 차리던 엄마가 식탁에 숟가락을 놓는 순간이었다. 또 왔네. 엄마의 시선이 멈춘 곳은 거실 창문 너머 공원 벤치를 바라보는 위치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창문 쪽을 바라봤다. 아직 이른 시간, 안개는 거의 사람의 형체를 가릴 정도로 짙게 깔려 있었지만 벤치 위 하얗게 빛나는 한 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설마 또 꽃이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창문에서 시선을 떼었다. 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매년 같은 날 아버지의 기일마다 벤치 위에 놓여있던 하얀 장미 한 송이. 가끔은 빨간 장미였고 가끔은 들꽃 한 다발이기도 했다. 어떤 형태든 꽃은 매번 있었다. 그리고 누가 가져다 놓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린 시절 나는 그 꽃이 누군가의 장난이라 생각했고 엄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 안다. 엄마는 그때도 오늘처럼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엄마는 고개를 저어 보였다. 아니야, 그냥 이맘때면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헛웃음을 흘렸지만 그 표정엔 두려움과 미안함과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날 엄마는 평소보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꺼려했고 대답을 회피하듯 창밖만 바라봤다. 나는 이상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20년 동안 반복된 꽃. 그 꽃을 볼 때마다 엄마가 보였던 불편한 표정. 아버지의 죽음에 무언가 우리 가족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나는 아침을 마치자마자 코트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다. 엄마는 말리지 않았다. 말리지 않는다기보다 말릴 힘이 없어 보였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 나는 여러 번 걸음을 멈췄다. 20년 동안 보아온 꽃인데 왜 오늘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벤치에 도착했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벤치 위는 이슬이 맺힌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얀 장미. 정말 또다시. 나는 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손에 닿는 촉감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도대체 누가? 왜 매년 이 날짜에만? 꽃을 든 순간 벤치 아래에 무언가 비닐처럼 보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작은 비닐 조각. 그 위에는 손글씨로 적힌 듯한 글귀가 있었다. 미안합니다. 다음 생애에는 꼭.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다음 생애에는 꼭.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 이거 벤치 밑에서 주웠어? 엄마는 손글씨를 보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며 몸을 떨었다. 그걸 왜 주웠니? 왜? 아는 사람이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버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다. 엄마, 아버지랑 관련된 사람이야? 그 순간이었다. 엄마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지며 바닥에 흩어졌다. 그만 좀 캐묻자. 엄마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는 듯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이제는 알아야겠다.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따라다닌 이 꽃의 의미를, 그리고 벤치 아래 남겨진 이 말의 주인을. 그날 오후 나는 동네 슈퍼에 들러 슬쩍 물어봤다. 할머니, 혹시 이 동네 매년 같은 날 꽃 들고 다니는 분 있어요? 할머니는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표정만 지었다. 그 질문 내 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을 거다. 네? 괜히 예질 들춰서? 내 어머니만 더 힘들어질 거다. 나는 그 말에 소름이 끼쳤다.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이 동네 사람들 중 누군가는 그 꽃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아버지와 관련된 거라면 나도 알아야 해. 엄마는 한참을 침묵했다. 길고 기나긴 정적 끝에 엄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아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어. 그 말은 마치 20년 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이 조금 열린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더 말하지 않았다. 미안해, 오늘은 그만 이야기하자. 나는 엄마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내가 알아내겠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지 못했던 20년 전의 비밀을. 그 시작은 단 하나, 벤치 위의 꽃에서부터. 다음날 아침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엄마에게 직접 묻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나는 방 한쪽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을 넣어두었던 그 서랍. 서랍을 여는 순간 세월의 냄새가 밀려왔다. 낡은 종이 냄새, 오래된 가죽 지갑의 향,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리움. 나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 봉투 속에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사진들이 몇 장 들어있었다. 그중 한 장. 나는 거기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 곁에 한 여자가 있었다. 아버지가 지금의 내 나이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단 두 글자만 적혀 있었다. 미선. 나는 숨을 삼켰다. 미선. 엄마의 이름은 정희. 그러면 미선은 누구?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가 연결되었다. 20년 전부터 나타난 꽃. 그리고 벤치 아래 남겨진 쪽지. 미안합니다. 다음 생애에는 꼭. 미안합니다. 다음 생애에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 아버지? 아니면 미선이라는 여인에게?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내가 평생 보아온 모습과 달랐다. 어딘가 더 부드럽고 어딘가 더 행복해 보였다. 이건 단순한 지인이나 직장 동료의 표정이 아니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움켜쥔 채 다시 한번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모르는 사람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다. 사진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낡은 시계 수리점을 찾아갔다. 문을 열자 징소리와 함께 오래된 기름 냄새가 퍼졌다. 누구신가? 너 준호 딸 아니니? 아버지 친구였던 박 선생님은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였다. 혹시 이 여성분 아세요? 박 선생님은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듯 입을 열었다. 내가 이걸 왜 갖고 있니? 아버지 유품에서 찾았어요? 박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항상 정답을 택하는 건 아니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손을 떨며 사진을 돌려주었다. 미선 씨는 내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지. 심장이 내려앉았다. 두 분이 좋아했나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살다 보면 말이야. 때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 하지만 그 마음을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럼 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다. 모르는 게 아닌 것 같더구나. 그 말은 나를 벼락처럼 때렸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미선이라는 여인의 관계를.
그리고 그 사실이 20년 동안 엄마를 누르고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자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황했고 몇몇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분 얘기는 하지 마라. 괜히 오래된 일 들추지 마라.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는 말했다. 그분 때문에 내 아버지 인생이 꼬인 거야?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꼬였다고? 무슨 뜻이지? 아버지와 저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름 한 번 듣는 것조차 모두가 피하고 있었다. 그들의 반응은 분명했다. 이 동네는 미선이라는 여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20년 동안 금기처럼 봉인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공원 벤치로 향했다. 벤치 위엔 이미 누군가 치운 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벤치 옆 풀숲에서 하얀 종이가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종이를 주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나는 아직 멈춰 있습니다. 이번 글씨는 더 흐릿했고 종이는 비에 젖어 얼룩져 있었다. 당신? 떠난 자리? 아버지? 아니면 미선? 나는 종이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벤치 아래에서 뭔가 발끝에 걸렸다. 작은 금속 소리. 나는 몸을 숙여 그것을 꺼냈다. 작은 열쇠. 아버지가 자주 들고 다니던 열쇠 꾸러미와 동일한 모양. 열쇠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M.S. 1998.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M.S. 미선? 그리고 1998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다. 아버지는 왜 이 열쇠를 숨겨둔 걸까? 그리고 왜 그것이 20년이 지난 지금 벤치 밑에서 발견되는 걸까? 누군가가 일부러 숨겨둔 걸까? 아버지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나는 벤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 열쇠로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열쇠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다시 살펴봤다. 그러다 엄마가 방에서 나와 책상 위에 열쇠를 보자 그대로 서 있는 듯 굳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던 떨림이 있었다. 벤치 밑에서 찾았어? 버려. 지금 당장 내놔. 엄마는 손을 뻗어 열쇠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열쇠를 움켜쥐었다. 엄마, 왜 이 열쇠를 보면 그렇게 놀라? 엄마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건 너 같은 애가 알아선 안 되는 거야? 왜? 아버지와 관련된 거야? 사진 속 여인 때문이야? 엄마의 손이 멈췄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질투를 보았다. 그 여자 이름, 너 어디서 들었니?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어? 엄마는 더 이상 숨기지 못했다. 그 여자는 너희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 사람이야. 평생. 죄책감. 그 단어들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 해. 그 사람? 누구? 엄마는 천천히 창밖의 벤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꽃을 두고 가는 그 사람.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군데? 엄마는 아주 오래 침묵하다. 결국 말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이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야기의 무게,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꽃을 두고 가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찾는 순간 아버지의 비밀이 조금씩 풀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픈 이야기일 것이다. 엄마와 나눈 대화 이후 나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꽃을 두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 엄마의 확신에 찬 말투는 거짓일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공원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혹시 이 벤치 주변 CCTV 볼 수 있을까요? 관리인은 나를 의심스레 보다가도 20년이라는 기간을 듣고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이유가 있겠구먼. 다만 오래된 건 보관이 안 되어 있어.
최근 한 달치밖에 못 본다네. 한 달치라도 괜찮았다. 녹화된 영상 속에서 나는 수십 번 반복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나쳤다. 그러다 한 장면에서 손이 멈췄다. 밤 11시 47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시간. 한 남자가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벤치 쪽으로 걸어왔다. 남자의 걸음은 느렸고 어딘가 지친 듯한, 그리고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는 벤치 앞에 꽃을 내려놓았다. 꽃을 내려놓을 때 약간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손목에서 나는 익숙한 것을 보았다. 가죽 팔찌.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차던 그 가죽 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설마 아버지의 물건을 가진 사람? 그 남자는 벤치에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벤치 등받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 모습은 애틋함 그 자체였다. 사람의 손길이 이렇게 슬퍼 보일 수 있을까? CCTV 속 남자는 꽃을 놓고 천천히 걸어 사라졌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무언가 종이를 꺼내 벤치 아래에 밀어 넣었다. 두 번째 쪽지. 그 종이를 내가 찾았던 것이다. 나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이 남자는 분명히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같은 장소를 찾고 있다. 나는 영상 속 남자의 모습을 설명하며 물었다. 혹시 저 사람 자주 보셨어요? 관리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 사람, 내가 공원 관리한 지 12년 됐는데 그동안 몇 번 본 것 같아? 몇 번이요? 몇 년에 걸쳐서요? 그래, 몇 년?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같은 날 같은 시간 근처에 와. 같은 날? 나는 귀가 쫑긋 섰다. 응. 3월 18일. 그리고 10월 2일. 그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도 생신도 아니었다. 그럼 무슨 날이지? 그리고 한 번은 꽃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관리인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그 사람이 엄청 화를 내더라고. 화요? 응. 그렇게 온화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 아직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더군.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다리는 사람? 아버지? 아니면 미선이라는 여인? 혹은 그 둘 중 누구도 아닐까? 관리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희한한 사람이야. 뭘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사는 건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CCTV 장면을 엄마에게 보여줬다. 엄마는 영상을 보자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아직도?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더 컸다. 엄마, 저 남자 누구야? 아버지랑 어떤 사이야? 엄마는 입술을 떨었다. 너는 모르는 게 좋아? 엄마, 그 말 이제 그만해.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엄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그 사람이 아버지를 괴롭힌 게 아니야.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이 끊겼다. 아버지가 뭘 했는데?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내 아버지가 그 사람 인생을 망쳐놓은 거야? 그 말은 날 벼락처럼 내리쳤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잠시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멀리 공원 벤치 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설마 CCTV 속 그 남자? 나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갔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벤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무겁고 아래로 처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벤치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가 떠난 뒤 벤치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한 장의 흰 봉투가 있었다. 그리고 봉투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손이 떨렸다. 마지막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오래된 편지가 들어있었다. 연도는 199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다. 첫 문장은 더더욱 충격이었다. 준호야, 너에게 미선이를 맡기지 못해.
평생 죄인처럼 살았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왔다. 아버지가 미선이라는 여인을 맡기지 못했다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그 편지를 이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가 죄인처럼 살았다는 말, 엄마가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한 이유, 그 모든 퍼즐이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벤치 아래를 다시 살폈다. 벤치 목재 아래 작게 파인 홈이 있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다. 쇠가 녹슬어 있었고 상자에는 아버지 필체로 새겨진 문장이 있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여,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손에 쥐고 있던 S1998 열쇠를 상자에 넣어 돌려보았다. 딸깍.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한 장의 짧은 메모가 있었다. 메모에는 단 한 줄. 나는 너에게 다 말하지 못했던 죄를 끝내지 못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나는 상자 안에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 그리고 그 남자, 그리고 미선이라는 여인이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그 누구도 웃고 있지 않았다. 표정은 어둡고 마치 어떤 큰 일을 앞둔 사람들처럼 비장했다. 아버지와 그 남자의 관계는 내가 생각했던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어떤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는 미선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이제 모든 단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 미선이라는 여인, 그리고 꽃을 두고 가는 남자. 그 셋은 20년 전 이미 얽혀 있었고 아버지가 남긴 죄책감, 엄마의 분노와 침묵, 남자의 반복되는 방문, 이 모든 것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녹슨 상자에서 나온 사진을 나는 천천히 다시 살펴보았다. 아버지,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바로 그 남자, 그리고 사진 한가운데 선 미선이라는 여인. 세 사람의 얼굴은 슬픔과 결심이 섞여 있었고 마치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사건 앞에 서 있는 듯했다. 사진 뒤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잃었다. 순간 아버지의 손글씨가 심장을 꽉 잡아쥐는 듯했다. 잃었다. 무슨 뜻이지?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남자도 지금까지 벤치에 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라진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벤치 아래의 상자에 있던 마지막 쪽지를 펼쳤다. 그날 우리는 선택을 잘못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벼락이 내리치는 듯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바로 엄마 방으로 뛰어갔다. 엄마, 이 사진, 그리고 이 편지. 엄마, 제발 이제는 말해줘.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는 오랜 시간 침묵했다.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의 입이 열렸다.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간 날 말이야. 나는 숨을 삼켰다. 사실 그날 너희 아버지는 미선을 만나러 간 거야? 미선을 직접요? 그래. 그 남자. 사진 속 그 남자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그 세 사람은 결정을 해야 했어. 무슨 결정을요?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정? 나는 그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누구의 생명이요? 엄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미선의 아이.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미선이? 아이? 엄마의 말은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너희가 4살이던 해 한 심각한 사고를 목격했어. 사고? 미선이라는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길을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일 뻔했지.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아버지가 미선을 밀쳤어. 그 덕분에 미선은 살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기는 지키지 못했어.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무너졌어. 미선은 죄책감과 충격으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여인을,
그 남자가 돌보기 시작했어. 미선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 남자 말이야.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 당신이 살린 사람보다 잃은 생명이 더 크다고 느끼셨던 거야. 그제서야 이해됐다. 아버지가 말한 지키지 못한 사람이란 말의 의미.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원 벤치. 그 벤치는 아버지와 그 남자가 아이를 처음 잃은 순간을 눈물로 기억하던 장소였던 것이다. 나는 CCTV 속 남자를 떠올렸다. 그 남자. 그럼 매년 꽃을 두고 간 이유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길이니까? 나는 숨이 멎을 듯 했다. 아버지도 처음 몇 년은 그 벤치에 갔었어? 아버지가요? 그래. 하지만 어느 날부터 너희 아버지는 가지 않기 시작했지. 왜요? 엄마는 슬프게 웃었다. 너 때문이야. 저? 어린 내가? 아버지가 매년 그날만 되면 슬픔에 잠겨 돌아오니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 나는 그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던 날, 밥도 먹지 않고 창밖만 보던 날, 그 모든 날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스로 약속했대.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 아이는 슬픔을 이어받지 않게 하자고. 그 말은 내 마음을 깊이 찌르는 칼 같았다. 아버지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이유, 그리고 그 남자가 아직도 벤치를 떠나지 못한 이유. 그들의 고통은 한 아이의 죽음에서 시작된 비극이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벤치로 향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은 듯했다. 벤치 아래 손을 넣어보았다. 새로운 종이 쪽지가 있었다. 마치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남긴 듯한 타이밍. 쪽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려던 진실을 내가 대신 전해줄게. 그리고 그 아래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려 쪽지를 꼭 쥐었다. 드디어 그 남자가 나를 불렀다.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은 아버지가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비밀일 것이다. 아버지의 죄책감, 미선의 죽음, 남자의 집착, 엄마의 침묵, 모든 이유를 설명할 단 하나의 진실. 나는 전화를 걸기 위해 손가락을 천천히 눌렀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세 번째. 가슴이 쿵쿵 울렸다. 연결음이 울렸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기 직전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그 번호, 지금은 받을 사람이 없어. 나는 뒤돌아보며 숨이 멎었다. 그곳에는 CCTV 속 그 남자가 서 있었다. 20년의 비밀을 짊어진 얼굴로,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온몸이 굳은 채 천천히 돌아섰다. 그 남자, CCTV 속에서 매번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 날카롭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무표정한 얼굴, 그의 눈동자엔 20년 동안 덮어둔 거대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듯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는 내 말을 잘랐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들으러 왔지. 나는 숨을 삼켰다. 저 번호는 이제 아무도 받지 못해.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누구 말씀이세요? 미선의 남편. 심장이 덜컹 꺼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 대신 이야기를 끝내야겠지. 남자는 벤치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자리 내 아버지와 내가 처음 만난 곳이야.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사고가 나던 순간 난 분명히 내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구하려다가 놓쳤다고 생각했어.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 순간 나는 미선을 잃고 있었고 아이도 잃고 있었지. 광기 같은 슬픔 속에서 내겐 누군가를 탓해야 했어. 그리고 그게 내 아버지였던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 바람이 세게 불어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그날 밤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가 찾아왔어.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아버지가
아이가 튕겨나갈까봐 마지막 순간까지 안고 있었대.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아이의 몸이 내 아버지 쪽으로 밀리면서 내 아버지 팔이 골절될 정도였어. 남자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날 이후 난 매일 이 벤치에 와서 하늘을 향해 물었어. 왜 그 사람이었는지, 왜 우리 아이였는지, 왜 난 그를 미워했는지. 그리고 어느 날 내 아버지가 여기에 왔어.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만 반복하더군. 난 소리를 질렀지. 당신이 구한 사람이 우리 미선이라고? 왜 아이가 아니라? 그때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그 사람은 울면서 말했어. 전전 둘 다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팔이 힘이 버티질 못해서. 그 말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을 줬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남자는 벤치에 손을 얹었다. 그때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지. 그날 이후 난 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눈물이 고여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우리는 서로 약속했어. 남자는 벤치를 천천히 손가락으로 쓸었다. 매년 그날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두 사람은 서로의 슬픔을 확인했고 서로의 죄책감을 견뎠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한 해는 내 아버지가 오지 않았어. 왜요? 남자는 내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나는 알았지. 그가 죽어가는 중이라는 걸. 나는 숨이 막혀 손끝이 떨렸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야. 내 손에 올려진 녹음기는 작고 낡았지만 마치 심장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왜 저한테? 그 사람은 내가 진실을 알고 무너지지 않길 바랐어.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너에게 진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미선의 남편인 나에게 남긴 거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낯익고 따뜻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나, 내 딸 유나,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곳으로 갔겠지.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다. 너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너는 내 슬픔을 담지 않았으면 했다. 20년 전 나는 두 생명을 모두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나는 그날 이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녹음기 너머로 아버지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유나, 나는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고 싶었다. 너는 슬픔을 물려받지 않게 하려고 미선의 남편이 나 대신 진실을 말해줄 거다. 그 사람을 부탁한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녹음은 거기서 뚝 끊겼다. 나는 녹음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못한 고백,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 평생 참아낸 외로움, 그 모든 걸 이 녹음기에 담아 내게 남기지 않으려 했단 사실이 너무도 가슴을 후벼 팠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는 내 원망도 내 분노도 그대로 받아들였어. 나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전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는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려고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아버지는 자신을 벌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 그러니 이제는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마치 말을 잇기 전 나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듯했다. 유나, 내게 보여줄 게 하나 더 있어. 그는 천천히 벤치 아래로 손을 뻗었다. 그곳은 낡아서 나무판이 벌어져 있었고 오래된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숨겨두고 간 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는 낡았지만 아버지 손길이 남아있는 것처럼 따뜻했다. 뚜껑을 열자 먼지가 훅 날리며
사진과 편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맨 위에는 아버지의 고운 글씨로 적힌 종이가 있었다. 유나가 언젠가 이 벤치에 올 수 있다면? 나는 숨을 삼켰다. 남자가 잔잔하게 말했다. 그 상자 안에는 20년 동안 내 아버지가 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담겨 있다. 상자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사고 나기 전 우리 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그중 한 장 뒤에는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엄마가 왜 이런 말을 남긴 거죠?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어머니는 그 사고의 전말을 전부 알고 있었어?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고 당일 내 아버지는 두 사람을 모두 잡았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더 가까웠고 본능적으로 내 어머니를 먼저 끌어안은 거지.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내 아버지는 미선을 잃은 죄책감에 몸을 가누지 못했고 내 어머니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계속 말하면서도 아이의 부모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끝내 나지 않았던 거야. 나는 상자를 꼭 쥐며 울었다. 엄마가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모르고 두 분 곁에서 자랐다. 남자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유나, 내 아버지는 우리 딸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었다. 뭐라고요? 그날 내 아버지는 우리 아이를 놓치려 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고 조사 결과 브레이크는 이미 고장 나 있었고 충격으로 내 어머니가 튕겨나가며 내 아버지 손에 걸리듯 넘어왔던 거야.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 아버지가 아이까지 품으려다 팔이 부러졌던 거야. 남자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 진실을 알고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20년이 걸렸다. 남자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겼다. 남자는 상자에서 또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다. 그는 편지를 나에게 건네지 않고 직접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미선의 아버지께 저는 당신의 딸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뒤에는 제 딸 유나가 더 이상 슬픔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내도 아이도 당신 가족도 모두 잃어버린 이 삶을 이제는 저에게서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유나를 부디 외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나에게 건넸다. 나는 손에 닿는 순간 숨도 쉬지 못하고 울어버렸다.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다는 것.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았다는 것. 아버지가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비난을 혼자 떠안았다는 것. 그 모든 게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갈랐다. 남자는 벤치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평생 그를 원망했지. 바람이 불었다. 남자의 실루엣이 흔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야.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남자는 씁쓸히 웃었다. 너가 웃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 저를 위해서요?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까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삶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 남자는 상자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뭔데요?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강가의 작은 집. 그 집을 내 이름으로 넘기고 싶다고 했지.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왜? 저에게? 그곳은 너희 가족이 행복했던 마지막 장소였으니까. 그 사람은 너가 그 집에서 자유롭게 웃으며 살기를 바랐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계속 울었다. 다음 날 나는 강가 집을 방문했다. 낡았지만 햇볕이 고요하게 스며드는 작은 집.
아버지와 엄마의 웃음이 벽마다 스며 있는 듯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재생했다. 유나, 아빠는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그 속삭임은 어린 시절 아빠 손을 잡고 걷던 따뜻한 오후처럼 느껴졌다. 나는 창가에 걸터 앉아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빠, 저도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슬픔도 분노도 죄책감도 모두 흘려보냈다. 작은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두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흐르고 있었다. 강가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오래된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거실 창문 너머로 고요한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바람이 흔든 노란 커튼은 마치 오래된 시간의 조각이 아직도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침대 밑 작은 협탁 위에는 아빠가 아끼던 낡은 손목시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멈춘 시계 바늘, 멈춰버린 시간. 하지만 이제는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시계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이제야 왜 이렇게 오래 아파하셨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제가 아빠의 시간도 살아볼게요. 며칠 뒤 나는 남자 미선 아버지를 조심스레 다시 찾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강바람을 맞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고통스럽게 견뎠을까? 나는 그 앞에 조용히 서서 말했다. 아저씨, 저도 이제 숨지 않고 살 거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 그게 내 아버지가 바라던 거였을 거다. 나는 그에게 상자에서 나온 두 번째 편지를 건넸다. 아버지가 아저씨에게 쓰신 편지예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아버지도 이 사람도 서로를 용서하기까지 너무 오래 힘들었구나.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앞으로도 저를 그냥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그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지. 벗어날 수 없던 두 가족의 슬픔은 그날 비로소 조용히 봉합되기 시작했다. 강가 집을 정리하면서 나는 옷장 미닫이 안쪽에서 작은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다. 엄마의 글씨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 가슴은 점점 뜨거워졌다. 유나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 웃음소리가 너무 예뻐서 한참 바라보았다. 오늘은 세 식구가 강가를 걸었다. 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먼저 떠나도 두 사람은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 꼭 지켜주세요. 나는 울음을 삼키지 못하고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 정말 아무도 탓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제야 알았다. 엄마는 사고에 대한 진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평생 단 한 번도 아빠를 탓하지 않았다는 걸.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려고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던 것이다. 몇 주 뒤 강가 집의 정원에는 아빠가 심어두었던 작은 나무에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바람을 느꼈다. 아빠,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아빠도 함께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미소 짓는 것만 같았다. 내가 울 때도, 웃을 때도, 힘들어할 때도 아버지는 늘 이 강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미선 아버지는 내게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유나, 혹시 가끔 내가 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주면 싫겠니? 그 말이 나는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니요,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부족한 가족의 자리를 조용히 채워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일 같지만 누군가를 얻는다는 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일이라는 걸 나는 처음 알게 되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나는 강가 집의 문을 열고 나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조용히 읊는다. 유나야,
아빠는 너를 위해 살았고 너 때문에 버텼단다. 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본다. 바람이 불어 내 볼을 스친다. 아빠도 이제 괜찮죠? 그리고 나는 슬픔으로 굳어있던 얼굴 대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내 삶의 봄은 이제 시작이니까.